여러분, 서울시 재개발에 투자하실 분 무조건 이것을 주목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썰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썰은 어떤 얘기를 썰로 내뱉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서울시 재개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서울시 재개발은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과연 오늘 주제가 될까요? 일단 먼저 세미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공지합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에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자, 주제는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및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 공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뭐 규제 대책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정부에서 부동산 DJ. 이런 질문이 왔어요.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경직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잘 될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입지와 사업성이 중요할 듯합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강조를 자주 하시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피해 가야 될까,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나왔죠. 역세권 개발 사업 아파트 인기 폭발, 신흥 주거지 넘어 부촌까지.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밑에 기사 보면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발의, 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고 1.3배로. 지금 이게 무슨 뭘 나타내 주냐, 이 기사들이 나타내 주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게 가장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이 뭔가 중심축이다 라는 얘기들을 기사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이 뭔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역세권의 범위, 역세권은 승강장에서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250m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네이버 지도에서나 이런데 직선으로 이렇게 재보면은 우리 집은 역세권이나 아니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짓는 거예요. 주택 건설을 하는 우리 민간 사업자한테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사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은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5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높게 줍니다. 자, 이게, 그리고 그 용적률, 높게 주는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게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용적률을 높이 주게 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업성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거는 역세권에다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거, 이게 역세권 시프트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거보다 조금 범위가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세권에 집을 짓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복합 용도, 업무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복합 개발을 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발이다. 역세권 개발은 똑같지만은 하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좀 더 범위가 큰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높게 주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왜 다른 재개발보다 좋은가? 이건 뭐 당연해요. 용적률을 높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합원수 용적률에 따라서, 조합원수와 용적률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죠. 조합원이 작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 용적률이 높아서.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이 높아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작게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세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 분양분을 분양해서 이 건설회사에서 사업비를 마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성이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이미 진행을 한참 하거나 그래서 가격이 이미 올라 있거나, 우리 어디 있죠? 원효로 일가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효창동, 그렇죠. 그리고 뭐 저 청파동, 얘도 용산에도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들은 이미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세권 개발로 지정이 돼 있는, 이제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추후에 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을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이다 한 데들은 역세권 개발의 면적이 넓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6월 30일 이전에 타당성 검토 신청을 구청에다 안 한 그런 지역들은요, 역세권 개발이 다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만 제곱미터 6,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기존의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 개발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 이런 데들은 사업성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이 지하철역, 역세권이죠. 지하철역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데들은 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거 너무도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죠. 너무도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이 33개나 됩니다. 이 노선 33개, 지하철역이 33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500m 직선거리로 역세권이죠. 500m 안에 다 여기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전후 사방으로. 그만큼 교통이 편리한 데가 강남이죠. 노선이 많냐 작으냐, 노선이 많이 다니냐, 이건 중구가 7개로 1위를 했고요. 자, 지하철역 보유 순위는요, 강남구, 송파구, 중구, 강서구, 마포구, 서초구 순입니다. 다 뭐 알만한 지역들이죠.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많은 순위는 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동대문구 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하철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역 개수와 서울 아파트 값의 관계 뭐 해가지고 지하철역이 개수가 많은 데들이 집값이 비싸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다 비싸죠. 용산구. 그래서 지하철이 우리 그 주택의 역세권의 개발 계획, 모든 이제 앞으로 도심의 개발 계획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서울의 2030 도시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역세권의 가치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재개발 빌라를 사든 무조건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지 역세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하철역 개수와 아파트 값의 관계. 집값이 비싼 상위 3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역 개수가 81, 전체 대비 21%가량을 차지합니다. 서울에 25개 구 있잖아요.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가 된다. 상당히 많죠. 자, 집값이 하위권을 형성하는 지역도 노원구와 중랑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하철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 아파트 가격이 지하철역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 비싸냐 아니면 싸냐 이렇게 정비례 관계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세권 개발, 제가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도시가, 우리가 계속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작았는데,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일거리를 찾아서 서울로 자꾸 오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이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몰려오죠. 그러니까 서울이 점점 사람들로 포화 상태가 되고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집을 계속 짓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신도시 정책을 핍니다. 바로 서울 인근에다 신도시를 만들자. 좀 더 싼 가격에 쾌적한 공간의 새 아파트.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신도시 가격도 싸고 쾌적하고 서울도 가까워 신도시로 이동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동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모든 나라들의 하나의 공통적인 툴이에요. 툴. 공통적인 현상.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도시를 떠나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더라.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도시의 외연을 점점 외곽으로 확장하는 이런 예전의 그런 정책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도심에 외연을 확장 안 하고요. 도심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복합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역세권 안에 한마디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이런 공간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모든 선진국들이 해왔던 거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역세권에 들어가야 되겠죠. 역세권 개발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역세권에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컴팩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압축도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외연 확장 안 하고 도심에다가 고밀도 복합 개발하겠다. 고밀도 복합 개발. 그래서 꼭 많이 높이 고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1층은 지상은 공원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우리가 직장도 있고 다닐 수 있고 상업시설도 문화 공간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느꼈다는 거죠. 이게 압축도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밀도 복합개발이나 압축도시나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역세권 개발 지금 막 진행하는 데들 있잖아요. 용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미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투자금이 최소한 5억 이상,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요. 올랐으니까 역세권 개발 진행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노릴 수 있는 건 어떤 곳일까요? 초기 단계에 이제 뭔가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이런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흔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구청에다가
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걷어서 낸 데들은 뭐 면적을 얼마로 하든 면적 제한이 없었거든요. 2만 제곱미터면 너무 무조건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동의서를 냈거나 6월 30일 이후 지난해 그렇게 된 데들은 무조건 2만 제곱미터를 못 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넓이가 그래도 역세권의 큰 범위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다 동의서를 내서 결정이 됐던 역세권 개발로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지역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도 그런 지역들은 이미 막 진행이 한참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은평구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를 한 군데 추천을 드리면은 바로 은평구 여기 구산역이라는 데 있거든요. 구산역 쪽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야, 은평구는 거기 집값 안 오르는 동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완전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은평구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죠. 예전에 뉴타운 사업이 막 본격화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은평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평구가 완전히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데가 은평구예요. 왜냐하면은 연신내역 이쪽에 지금 GTX 들어오잖아요. GTX, 그렇죠? 이 GTX 이 은평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교통이었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완화가 많이 되고 있죠. 이 GTX가 들어오면서 주변이 싹 지금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개발지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집값 안 오르는 외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은평구가 기지개를 지금 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이런 은평구 이런 역세권 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신내역 그 다음에 여기가 구산역이죠. 이 구산역 바로 이 옆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요. 이 역세권 개발 바로 옆에가 바로 대주 1구역이라고 해서 말 많고 탈 많던 곳인데요. 여기도 뭐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긴 또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 연신내거든요.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계속 요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미성아파트도 지금 재건축하죠. 미성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고 지금 전부 다 뭐 불광5구역 너무도 유명하죠. 여기도 우여곡절부터 다 개발이 되고 지금 이제 은평구가 전체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지역에 우리가 초기 단계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올라 있으면 안 돼. 오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산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총 면적 3만 1000평, 약 13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이상 지금 이제 못 짓게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그 전에 이미 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3만 제곱미터, 약 3만 1000평까지 할 수 있어요. 3만 1000평. 그때는 그 이후는 2만 제곱미터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죠. 용적률 약 446.1%, 총 세대수 3551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1800세대예요. 거의 일반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기에 소유자들이 약 1800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 일반 분양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가 부담금을 거의 안 내거나 내더라도 정말 작게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투자 금액이잖아요. 투자 금액.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무조건 사업성이다. 사업성을 봐야 된다. 예전에는 입지 좋은 곳에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2년 반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원자재 값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부터 해서 인건비 뭐 다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웬만한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할 때 사업성이 전혀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은데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건설사들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외곽이고 중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소 가치가 정말 큰 이 역세권 개발이라면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무슨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역세권 개발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외곽이든
중심지역이든 무조건 가야 된다. 왜냐면은 사업성이 나오니까 외곽이든 뭐 중심이 사업성 안 나오면 꽝이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데 건설사들이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성 좋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다음을 한번 보면요. 뭐 이게 동의서를 언제 진고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왔죠. 지금 2024년 9월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2%입니다. 이제 3%만 더 거두면은 조합 설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되면 어떨까요? 가격이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예, 조합 설립되면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아주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조합 설립 될 거거든요. 그럼 가격 뛰어요. 자, 근데 여기 투자금이 투룸 기준으로 해서 투룸, 뭐 원룸 1.5룸도 있고 투룸도 있어요. 근데 기준으로 해서 1억 초반대에서 1억 한 7, 8천 투자금, 실제 투자금, 매매가는 4억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요. 모아타운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엄청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1억 초반에서 1억대 중후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의 투자의 타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세권 개발은 외곽 지역이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요. 외곽 지역이든 중심 지역이든 무조건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익이 난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은요. 항상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재개발은 단계가 있다. 그 단계마다 가격이 뛴다. 그럼 그 뛸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면 팔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정말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지어질 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포인트는 항상 내가 중간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억 투자했는데 1년 만에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 내고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겠죠. 항상 이 재개발 투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사서 10년이고 15년이고 걸릴지 모르는 끝까지 나는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개발 투자 상당히 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지금 주택 공급량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는 2029년도까지는 최소한도 공급 물량은 없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항상 수요 공급의 법칙.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뛰는 거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29년도까지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어떤 숨고르기나 조정장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우상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말까지의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12년도부터 얘기했던 거, 제가 그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2017년도에 부터 제 강의도 와서 듣고 방송도 꾸준히 봤던 분이라고 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여태까지 제가 했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 서울시장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공급을 빨리 늘리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금세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그 시점 보통 한 평균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더 큰일이 난다. 더 큰일 난다는 건 더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든지 빨리 규제 풀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가치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공사비 같은 거 다 올랐어요. 그렇죠? 공사비니 인건비니 뭐 다 이렇게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업성 좋은 데는 외곽이든 중심이든 무조건 건설사가 붙는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평생 가져갈 게 아니라면
내가 중간에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어느 타이밍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조금 덜 먹고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먹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투자로서 상당히 우리가 유망한 그런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세권 개발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은 사업성 부분에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들이 있죠. 뭐 신속통합기에 뭐 다운,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은 아무도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석 지나고 이 방송을 보시면은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동에서 3%만 더 거두면 조합 설립 되잖아요. 되기 전에 빨리 진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의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